제가 국토부 장관이어도 답 없습니다. 쉽지 않다 지금.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이어도 답 없고요. 제가 대통령이어도 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예. 치의 정책을 좀 이제는 폐기할 때가 됐다. 폐기를 안 하면 직감 못 잡습니다. 윤지혜 랩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조만간 부동산 정책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지 이제 한 2주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8월에 나온다, 9월에 나온다 하다가 이제 9월 초, 뭐 다음 주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기재부 뭐 다 이제 인선이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떤 대책이나 규제 뭐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정부에서 익히 시장에 노출돼 있습니다만 공급 대책이 지금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공급 대책 안에도 들리는 소문으로는 세제적인 것도 좀 담아내지 않을까라는 특징들을 지금 넌지시 시장에서 좀 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공급과 세금이 조금 엮인 형태 혹은 고가에 해당되는 자산을 보유했을 때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것들도 같이 거론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살펴보실 부분은 일단 공급 대책이 주된 종합 대책의 틀이겠죠. 그럼 그 틀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설득력을 얼마나 갖췄냐에 대한 걸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평가에서는 지난 이제 전전으로 가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의 200만 호에서 250만 호 공급 계획, 3기 신도시를 필두로 한. 그래서 그때 발표할 때 시장이 설득을 당했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2사 공급 대책, 우리가 이제 변창흠 장관이 주도했던 2사 공급 대책까지 가봤을 때 그때 시장에서 설득력을 못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공 주도를 너무 강조했습니다. 공공이 앞에 서서 공공이 주도해서. 맞아요. 지금 LH 쪽에서 필지 매각하지 말라는 이슈가 맞아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땅 장사하지 마라. 네. 근데 이 논조도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 청약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만 딱 공급하고 LH 부분이 이제 엑시트 해버리니까 결국은 책임 준공을 확약한 민간 건설사가 이제 손 놔버리면 이제 피해자가 커지는 거잖아요. 사실 LH가 필지를 매각을 안 하면 자금이 돌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 필지에 청약한 사람들은 안정적이겠으나 사실은 향후에 새로운 신규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공급량을 LH가 대기 어려워지는 거죠. 택지 조성을 추가로 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금이 묶이니까. 네. 그럼 여기서 끝나고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새로운 자금이 돌려면 가뜩이나 LH 부채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관리해야 되는. 그래서 잠깐 딴 얘기로 돌아왔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양을 충족할 건지 사업의 안정을 담보할 건지에서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양이죠.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려고 하면 양을 충족하기 어려워지니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LH 쪽에서의 택지 매각 이슈도 사실은 일장일단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러고요. 그럼 이번엔 약간 임대 위주의 공급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갈까요? 들리는 지금 의견,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들을 살펴보시면 공공주도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봐도 그분을 강조해놨습니다. 공공주도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그러면 이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취지를 잘 보시면 공공이 강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공급 대책에서 공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다가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 그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공공 주도로 하는 이런 택지 공급, 시행으로 들어가든 택지를 팔든 시행만 하는 게 공공입니다. 건설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수익성이 담보되는 민간 건설사가 원활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공급 여건이 활발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맥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 대책에 안착을 해놨는지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설득력이 조금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씀해 주신 게 좀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예를 들면 지하철 연장 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유찰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지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미 그 공사비가 도저히 안 맞는다 막 이래가지고. 그쵸. 공공에서 발주한 것들은 입금은 됩니다. 네. 돈은 잘 들어오는데 돈은 잘 들어와서 돈이 적어. 네, 보통 돈이 너무 적어요. 그렇죠. 원래 수익상에선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공공은 사실은 뭐 80만 원, 90만 원 입금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살 정도까지만 딱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렴하게 공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과정에서 또 공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사건 사고가 또 발생하기도 하니까 결국은 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LH가 아예 시공도 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아예 공공에서 시공사를 뭐 해야 되는 건지. 뭐 시공을 하려면 그 시공 노하우에 해당되는 또 인력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뭐 회사를 국유화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LH가 오히려 비대화되는 거죠. 더 커지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그 이사 공급 대책 다시 변창흠 장관 때 돌아오면 변창흠 장관께서 왜 물러났는지 기억하시죠? 한 2달 만에 물러나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LH 쪽에서 이제 토지 터지고. 관련된 뭔가 이제 비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 2년 동안 LH의 그 비대화된 부분들을 좀 효율화하고 인력 좀 감축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부분들을 그럼 공공주도로 하게 되면 다시 키워야 되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필지를 직접 사실은 관리하고 시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필지를 관리하는 인력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금이 또 누적되니까 또 부채 또 발행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건축까지 시공까지 하면 근데 더 이게 커지죠, 더 뭐 커지죠. 대부분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많고 한데. 맞아요. 한때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였죠. 공공기관 민영화가 주요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하는 주요 이유는 그게 사실은 인력 그리고 퀄리티 이런 부분에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민간 기업, 저도 민간 기업에 있습니다만 매년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막 월 단위로 계속 점검하거든요. 공공 쪽도 물론 점검은 합니다. 점검을 해서 뭐 평가 등급에서 낮으면 뭐 그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그런 거 성과급을 안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죠. 근데 공공 쪽도 로테이션이 됩니다. 공적은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2년, 뭐 3년 주기로 계속 로테이션 되면서 이런 약간 스탠스도 있는 것 같아요. 2년에서 3년만 잘 버티고 잘 버티면 된다. 딴 데로 근데 민간 쪽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제 집에 집에 가는 거죠. 로테이션이 아니에요. 그냥 일 못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사실은 민간 쪽이 좀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효율적이게 하고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문제는 있죠. 공공은 수익이 주된 목표가 아닙니다. 최대한 이제 LH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혹은 국토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양질의 주택 저렴한 가격에 최대한 많이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죠. 근데 민간은 아니죠. 민간은 양질의 주택을 최대한 비싼 가격에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비싼 가격에 다수에게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윤 추구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회적 비판을 많이 받는 게 이제 민간 기업이긴 한데 효율성 면에서는 민간이 맞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윤 부분을 공공이 하면 깎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뭐 원가에 공급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비효율성들도 생기고 또 너무 이제 비대해진 조직 내에서 어떤 뭐 뭔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요거는 한전에 빗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을 하죠. 당장 뭐 근데 올리려 그러면 반대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하나 이제 그 집으로 또 이제 아파트로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분양가는 저렴해지길 또 수요자는 원하죠. 근데 품질도 저하되길 원하진 않죠. 그러니까 조금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 쪽도 퀄리티를 높이고 효율화를 하고 안전을 담보하려면 그에 합당한 비용 체계들을 책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공급은 공공 주도로 하는 게 좀 나올 거라면 뭐 어쨌든 수량 자체는 지금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3기 신도시 정도일까요? 3기 신도시를 좀 더 빨리 하겠다? 이미 계획상에서는 좀 나와 있긴 해요. 지난번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35,000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유부지 네. 혹은 공공청사 이런 것들 개발하겠다라는 게 35,000호 정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존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상에 네.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리폴 지구 개발해서 원래 이제 그린벨트 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 때는 계속 반대했죠. 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때는 이제 찬성을 했죠. 그럼 잘 보시면 270만 호에는 이 공공에 대한 부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네. 활성화, 용적률 상향을 담보하죠.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가 총 망라돼 있습니다. 네. 거기에 유유부지 35,000호를 덧대면 270만 호에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30만 호 안짝에서 움직이죠. 네. 그 신규 택지 또 발굴하면서 사실은 뭐 3만 호, 5만 호 이렇게 추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아무리 이제 이것 부분들을 3만 호에 뭐 2만 호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 이런 걸 해도 300만 호 공급 계획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네.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이 원래 플러스 알파가 윤석열 정부에서 12만 호 그리고 나중에 그린벨트에서 2만 호, 3만 호 이렇게 추가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 15만 호 되잖아요. 그럼 15만 호에 신규 택지 그 계속 발굴하면서 김포 이 컴팩트 시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발굴한다고 해도 15만 호 이상 더 추가 발굴하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공급 대책은 기존 정부에서 내놓은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에 몇만 호를 더 뗄 거냐만 남는 거죠. 네. 그러면 3기 신도시에서 용적률 상향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도 원래 상향했어요. 한 번 했죠. 네, 한번 해가지고 3만 호 정도 추가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용적률 상향하면 뭐 원래 총 계획이 한 27만 호에서 이제 광명시흥지구가 언제 되냐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뀌어 거기 한 8만 가구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포함해서 봐도 거기서 용적률 상향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10에서 한 20%거든요. 그러면 3만에서 한 6만 호 정도 더 나오는 거예요. 네. 3기 신도시를 기반으로 해도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70만 호 플러스 30만 호가 최대입니다. 아무리 늘려도. 근데 이 추가된 30만 호는 현 정부 임기 내에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뭐 부지 조성하지도 네.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는 또 설명 못 하겠네. 그 중에 한 10%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착공 정도는 할 수 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네. 3기 신도시가 지구 지정된 게 2019년입니다. 본청약은 작년부터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몇 년이죠? 7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제 집권하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3개월 정도 지났고 남은 임기가 이제 한 4년 9개월 네.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 안에 새로운 택지를 조성하고 새로운 발굴을 해서 하는 공급량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건 사실상 이 정부 임기 내에 공급량을 확보하는 차원이고요. 있는 거라도 지금 하던 거라도 빨리 해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계획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신축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축 얘기만 해서 공급량을 얘기하면 언제 공급할 거야 해서 또 설득력이 안 되니까 기존 구축 쪽에서의 물량을 내놓게 하는 것도 같이 나와줘야죠. 공급량이라는 것들이 기존 구축에서 회전이 잘 되던 중에 나와주면 사실은 선순환할 수 있죠. 네. 여기서 잘 회전하던 중에 2만 호가 추가되고 뭐 10만 호가 추가되고 이러면서 같이 회전해주면서 선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물 유도 정책도 나올 것이다. 맞아. 매물 유도 정책이 없는 신축 위주의 공급 정책은 사실은 절름발이 정책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5년 안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다 위에 계신 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네. 당연하게도 이 부분들까지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도 미리 개최한 걸로 저는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네. 갔니? 이러고 물어봐요. 이름 뜨시던데요? 저는 안 갔습니다. 루머인가요? 저는 안 갔습니다. 네. 근데 지난 정부에서는 자주 갔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안 갔고요. 네. 그래서 뭐 5분 정도 초대돼서 가신 걸로 아니까 그분들도 다 제가 알거든요. 누가 네. 가셨는지. 네. 그분들 다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뭐 직언을 하셨을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들도 같이 고려돼서 녹아 있을 걸로 보이니까 원래 8월 말이었다가 9월 초로 늦어진 부분들이 네.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 대책으로서 반영되기 위한 뭐 하나의 스텝이지 않을까 이렇게. 오히려 세금 정책이 오히려 약간 더 핵심일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아니요. 그래야지 좀 구축 물량을 어떻게든 뭐 유도를 시킬 맞아요. 테니까. 직접 네.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시장을 이해를 하면 당장 오늘 내일 나올 수 있는 물량에 민감하죠. 네, 그렇죠. 당장 그러면 뭐 있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기축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게 전월세로 나오든 매매로 나오든 나와주면서 시간을 벌고 300만 호 공급 계획을 공공주도로 하든 민간이 콜라보해서 하든 그걸 이제 스텝으로 같이 맞춰주면 거기서 시장에서 설득력이 커지는 거죠. 네. 네. 근데 단순히 이제 신축 위주로만 공급 대책이 나왔다. 그러면 기존 구축 쪽에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의 또 한계점이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앞서 627 대책을 얘기했습니다만 627 대책은 매물을 잠굽니다. 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시장에서 잘 문제점으로 작동 안 했던 부분들이 공급도 있었지만 기존 매물이 잠겨서 문제가 되는 것도 끊임없이 시장에서 지적했거든요. 네. 627 대책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갈아타려고 했는데 대출이 막히면 그냥 지금 집에서 살아야겠다로 눌러 앉게 되죠. 네. 그게 매물 잠김이거든요. 그런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공급 대책에서 내놓는다고 하면 사실은 6개월 내에 집을 팔라고 한 그 제한 사항이 같이 뭐 엮여 있잖아요. 네. 627 대책이. 네. 그러니까 사실 스텝이 꼬입니다.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627 대책이 먼저 나왔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잠겨 있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되게 네.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겨 있는데 그 잠겨 있는 락을 푸는 방식이 어떤 부분에서 건드려도 이 잠겨 있는 게 안 풀릴 수 있어요. 네. 그거 풀면 또 다시 또 튀어 오를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잠궜잖아요. 네. 열쇠를 한 번 잠근 게 627 대책인데 그럼 두 번째 잠그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전세 대출을 막는 게 두 번째 잠그는 거잖아요. 네. 근데도 시장이 지금 최근 들어서 또 움직임이 커지잖아요. 네. 그럼 세 번째 잠그는 건 이제 대출 한도를 더 줄이고 이런 거겠죠. 네. 그럴수록 매물 잠기고 네. 특히 고가 지역 쪽의 문제가 우리가 선호하는 모두가 선호하는 이제 강남 3구 지역의 문제가 여길 팔고 딴 데 가서 대체제가 없습니다. 네. 대체제가 있으면 해외로 가야 되는 거죠. 음. 도쿄로. 많이 뭐 그렇죠. 뭐 지방으로는 안 뉴욕으로 가시니까 가고.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좋은 거 하나만 딱 이제 선점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패턴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같은 강남구 안에서도 최근에는 단독주택 가격보다 신축 아파트가 더 비싸잖아요. 네. 네, 뭐 레미안 원 시리즈 이런 네. 것들은 뭐 100억 막 이럽니다. 꼬마 빌딩보다 네. 비싼 것도 많아요. 근데 강남구에 있는 이제 그 우리가 보면 이제 땅 면적을 좀 크게 잡고 있는 것들이 네. 100억을 잘 안 해요. 음. 그러면 원래 단독주택이 더 비쌌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팔고 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잘 안 팔려요. 네. 선호도가 그쪽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기사에서도 뭐 연예인이 보유한 타운하우스 형태인데 원래 가격은 80억, 70억 하는데 매각이 몇 년째 안 돼서 고생한다 이런 네. 기사들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동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아파트 쪽에서 황금성이 좋은 쪽으로 더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또 더 안 잡히는 거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뭐 아직 뭐 정책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떤 그 돌아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 시장에서 야 이거 유의미하게 좀 공급 뭐 구축 물건도 나오고 신축도 되겠는데라고 할 확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의 평가가 좋을 만한 정책이 나올까요 이번에? 관점을 돌려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토부 장관이어도 답 없습니다. 쉽지 않다 지금.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이어도 답 없고요. 제가 대통령이어도 답 없습니다. 음. 그럼 답이 없는 시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고민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이제 댓글도 있을 거예요. 네가 한번 답 내놔봐라. 그럼 어떻게 하냐. 네. 그러면 사실은 원인을 진단하면 그걸 푸는 방법도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똘똘한 집 한 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거부터 바꾸지 않으면 공급으로 예를 들어서 전국구 수요가 지금 서울에 들어오는데
서울에 있는 가구나 수요도 못 맞추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전국구 수요 들어오는 거를 맞추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수요가 못 들어오게 똘똘한 집 한 채를 완화를 하든지, 그러니까 네. 수요를 분산해야 되는 거죠. 분산을 하든지 아니면 200층 300층 짓든지. 예. 그럼 뭘 선택해야 될까요? 분산도 하고 뭐 용적률도 높이고 뭐 다 해야죠 지금. 근데 우리가 사실 막 100층 200층 짓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게 뭐 꼭 양질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마천루처럼 계속 지으면 그건 뭐 공사비는 또 공사비대로 급증하고 네.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산에서 사실은 용적률 최대치까지 지금 뽑아서 네. 이제 주상복합을 지을 것 같은데, 그럼 저렴할까요? 비싸겠죠. 공사비가 예, 많죠. 공급은 많이 했는데 비싸지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법은 전국구 수요가 서울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그 방법은 대출과 세금이 지고 있는 거예요. 네. 대출과 세금을 통해서 수요를 분산하는 거죠. 지방은 확실하게 우대를 해주는 거죠. 네. 가뜩이나 초과 공급이어서 미분양도 많은데 그런 쪽에 대출 금리도 우대해주고 대출 한도도 우대해주고 똑같이 DSR을 보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그 똘똘한 집 한 채를 해소해도 똘똘한 지역이 서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 않냐. 네. 그럼 서울에 여러 채, 수도권에 여러 채 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을 경로를 보는 거예요. 무주택자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죠. 지금의 환경에서 과연 그러면 이 똘똘한 집 한 채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자금력이 생겼어. 지방에서 사나요? 안 사죠. 안 사잖아요. 네. 그럼 수도권에서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수도권에서 하나를 샀어. 그리고 나중에 내가 천천히 지났는데 자금에 좀 여력이 생겼어요. 그럼 그 자금 생긴 거 가지고 지방에서 또 사요? 안 사죠. 안 사잖아요. 지금의 갈아타기 하죠, 환경에서는. 또. 네. 그러니까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똘똘하다라는 사실이 서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최초로 자금이 생겼을 때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하려는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한 채를 사고 만약에 그분이 여유 자금이 있어서 뭔가를 또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도 서울 수도권에서 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곱하기 2가 갑자기 돼버리잖아요. 네. 사실은 이분이 고향이 강원도 혹은 제주도였으면 제주도에서 하나를 더 살 수도 있었던 거죠.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이 좀 완화돼 있다면. 네. 그렇죠? 그런 문제고 반대로 지방의 어떤 주택을 누군가가 하나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왔을 때 지금 규제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팔고 와야죠. 네. 근데 팔려요?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은 지방은 점점 수요가 사라지고 수도권 쪽으로 있는 자금을 통틀어서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수요를 어떻게 맞추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인은 진단했으니까 그럼 똘똘한 집 한 채를 해소하는 게 정확한 시장의 공급 대책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를 해야 될 텐데 이번에 그런 것까지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차선으로 가는 거죠. 네. 용적률 완화를 해서 이제 서울에 100층, 네. 200층 되는 마천루의 도시를 만들겠다. 200층까지는 아니어도 뭐 혹은 이제 메가시티 49층. 네. 그 기준으로 가서 사실 수도권 전체를 이제 서울을 이제 도쿄처럼 행정구역 범주를 여기도 다 서울이다 이렇게 넓히는 거죠. 넓히고 택지가 확보됐으니까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죠. 네. 뭐 그런 대안으로 찾는 건데 그건 이제 시일이 더 걸립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똘똘한 집 한 채를 해소하는 게 빠를까요? 서울 혹은 인기 지역에서 공급을 빨리 하는 게 빠를까요? 많이 당연히 제도 바꾸는 게 훨씬 빠르죠. 특히나 뭐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네. 아직도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잘 들어서 유도할 수 있는 시기예요. 아직도. 네. 최소한 뭐 정권 한 1년, 2년 사이에서는 이 앞으로의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런 아젠다로 끌고 가겠다라는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네. 현재까지는 627 대책 외에 어떤 이 아젠다로 끌고 가겠다라는 기준이 안 나왔어요. 네, 아마 이번에 나오는 게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기준을 초기에 잘못 설계했다가는 네. 계속 엇박자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제가 부동산 읽어준 남들까지 나와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의 예. 정책을 좀 이제는 폐기할 때가 됐다. 폐기를 안 하면 집값 못 잡습니다.